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4대 문명 중에서 이제 중국 문명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바로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번 중국 문명이 일어나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국 문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음 내용도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번 중국 문명이 일어나다. 주가 봉건제를 실시하다. 중국 문명의 발생에서는 황후강과 양쯔강 유역 등지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지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쪽 근처가 산동반도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중국 쪽에서의 지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강인데, 이쪽에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크게 흘러가는 노란색 강, 흙탕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누런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강을 읽어서 우리는 바로 황허라고 하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흘러가는 중국의 남쪽 지역을 일과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강을 읽어서 우리는 양쯔강 혹은 중국 쪽에서는 이걸 이제 장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로 이 양대의 커다란 강들 근처에서 본격적으로 중국 문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 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이쪽 끄트머리에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강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북쪽에서부터 황해 쪽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내려오는 길이, 그런 강이 있죠. 이걸 읽어서 우리는 랴오허강 혹은 요하라고 하는 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황후강과 양쯔강 유역 등지에서 발생. 이쪽 근처에가 이제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기름진 그런 농토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었나 봅니다. 자, 도시국가 건설에서는 별표 하나, 바로 채색토기와 그 다음에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 토기에다가 색깔을 입힌 거예요. 이 토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 때 만들었던 토기보다도 높은 온도로 구워서, 그래서 좀 더 견고한 그런 형태의 토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미적 감각을 뽐내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여기에다가 중국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은 바로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청동기 사용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4대 문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입니다.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하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글쎄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단군 왕검급에 해당하는 삼왕오제라고 하는 중국 문명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삼황, 세 명의 대표적인 위대한 지도자와 그 다음에 오제, 제라고 바로 칭호와 붙여져 있었던 바로 5명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이들이 이제 통치했던 그런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삼왕오제라고 오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삼왕오제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통치했었던 맨 마지막에 이제 요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 임금은 가장 똑똑했다 생각했었던 순 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줬고, 순 임금은 바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황호강이 엄청나게 범람을 했었대요. 근데 이것을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서 치수공사를 한 끝에 끄트머리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치수공사에 성공을 했었던 바로 우라고 하는 신하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우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 우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를 통치는 잘했는데 잘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그때의 다음번의 왕으로 지목을 했었던 신하가 어디론가 숨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 그 사람을 찾지 못했었던 우임금의 신하들은 우임금의 자식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뛰어났었던 자질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우임금의 자식에게 바로 왕위를 물려주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완성되었었던 나라가 바로 하라고 하는 왕조죠. 교과서에는 확정적으로 이 하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완전하게 이것이 증명되었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원래는 전설 속에 있었던 왕조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궁전이 발견됩니다. 자, 밑줄 쳐주세요. 하왕조 밑줄. 자, 궁전 유적 발굴. 궁전 유적 발굴. 이 유적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얼리터우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궐의 터이긴 한데 이 궁궐의 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100m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바로 이것이 궁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전설 속에 내려져 왔었던 하왕조의 실체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달이 차면은 언젠간 지게 된다고. 하왕조도 국가를 통치할 때는 잘했었지만 그렇지만은 하자 후에 바로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게 되면서 원래는 바로 하왕조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이 하왕조의 포압적인 통치에 반발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었고 그 과정 중에서 그 반란에 성공했었던 그 세력이 하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 별표 1개 반 링크를 읽겠습니다. 상왕조입니다. 상왕조. 상왕조의 경우에는 기원전 1600년경에 있었던 그런 왕조입니다. 자, 동남아 일본에서 본다고 한다면 황호강 일대에 있었고 동남아 2번에서는 바로 청동 무기와 제사 도구를 제작했다고 하죠. 동감 3번에서는 이집트 문명을 제외한 나머지 문명과 똑같이 이들은 바로 태음력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감 4번 재정 일치의 신권 정치, 즉 제사와 정치가 하나다. 그리고 동감 5번은 갑골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갑골문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25페이지 보면 바로 상의 청동기와 청동제기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갑골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었던 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청나라의 대표적인 글쎄요 고중학자이자 고고학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몸이 되게 많이 아팠답니다.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그 중국식의 그런 약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어느 지역에서 용의 뼈를 발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의 뼈가 이것을 갖고 와가지고서 삶아 먹으면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소문이 막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용의 뼈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서 이것을 구워서 삶은 물을 마시긴 했는데 바로 그 용의 뼈라고 하는 것이 좀 신기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바로 우리들은 단 한 번도 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 용의 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당시에 이 학자는 바로 자신의 하인이 용의 뼈를 삶고 있는 그 부엌으로 가가지고서 용의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달라, 한번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런 맙소사 거기에는 바로 일반 뼈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바로 알지 못하는 그림 문자 같은 것이 막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그림 문자가 지금 현재의 한자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잔뜩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읽어서 우리는 갑골, 즉 거북이의 배딱지라든가 거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 거북이의 배딱지겠죠? 혹은 견갑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날개죽지 있죠? 날개죽지 있는 그쪽을 이루는 그 뼈 있죠? 바로 소의 바로 그 견갑골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다가 바로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것을 발굴했었던 바로 이 한약상에게 쫓아가가지고 너 바른대로 말해라, 이거 엄청난 문화재인데 네가 지금 이거 한약재로 팔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 실토를 받아가지고 이곳을 팠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이런 식의 글이 쓰여져 있었던 그런 뼈 조각들이 많이 발굴이 됐던 겁니다. 바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 속의 왕조라고 여겨졌었던 왕조인 상이라고 하는 왕조가 이 갑골문에 쓰여져 있는 글자에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상왕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상황조의 경우에는 재정일치의 신권정치.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갑골문이 근데 왜 만들어졌는가 하고 자세히 한번 봤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사냥을 나갈 거다, 혹은 오늘은 어떤 이민족을 공격하러 갈 거다.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아니면은 사냥에서 성공할까요?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서 근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엇인가 쪼개져 있는 그런 문양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즉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뼈에다가 글자를 새긴 다음에 길흉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뼈 조각을 불에다 구워서 쪼개지는 방향을 보고서 길흉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점을 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점을 치는 것은 사람이 사실상 누군가 불가사의한 존재에게 바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 불가사의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들이죠.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데 앞서서 신의 의중을 물어보고 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 쓰여져 있는 이 점을 보는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역사상으로는 알려져만 있었던 바로 이 상나라의 왕의 이름이 적혀졌습니다. 즉 상나라의 왕이 직접적으로 바로 이 갑골문을 갖고 가가지고서 불에다가 이것을 구워서 쪼개지는 방향을 봤던 것이죠. 즉 바로 신의 뜻에 따라서 왕이 그 뜻을 빌어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바로 신권정치, 바로 신의 권력, 신하가 아니에요. 신의 권력에 따른 통치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그라미 6번은 바로 순장, 지배계층이 죽으면 지배계층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지배계층을 이제 모시고 살았었던 바로 말이라든가 개와 같은 그런 동물들 상당수를 지배계층이 죽으면 저승에 가서 그들을 잘 모셔라는 의미에서 같이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죽인 다음에 묻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순장이라 한다. 따라서 바로 이제 그 살아있는 부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같이 장례를 치러버린다, 생매장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순장이라고 하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그렇지만 역시 선생님도 얘기했다시피 상나라도 소창기엔 잘 됐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폭압적인 정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상나라의 마지막 왕의 경우에는 바로 달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너무 빠져가지고서 국정을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때문에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랬었던 왕조가 바로 주왕조입니다. 자, 주왕조의 경우에는 기원전 11세기경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되게 유명한 소설책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바로 동신연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기도 한데 내용은 이겁니다. 주나라가 생각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상나라는 당시에 주나라 왕을 견제할, 주나라의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나라의 왕을 몰래 불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조공을 직접 와서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낸 다음에 주나라 왕이 딱 도착을 했을 때 너 건방지다 하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감옥으로 가둔 지 몇십 년이 지난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나라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공사절이 왔었어요. 근데 그 조공사절이 주나라의 왕의 맏아들이 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자 이 상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 왕이 상나라의 왕에게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주나라 왕의 맏아들을 죽여서 그 살로 고깃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오늘은 특식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인 감옥에 갇힌 주 왕에게 이걸 준 겁니다. 근데 주나라 왕은 이것을 사실상 알아챘어요. 이게 바로 내 아들의 고깃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주나라 왕은 그 고깃국을 단숨에 들이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상나라는 분명히 자기의 아들의 고깃국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리신 물건으로서 달게 먹는 주나라의 왕을 보고 주나라는 절대로 상나라에게 뭐라고 할까 반항을 하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나라 왕을 이 당시에 훈방을 합니다. 훈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의 고깃국을 먹은 주나라 왕은 과연 이 상나라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충성도가 싹 다 사라지게 될까요? 아마도 후자겠죠. 때문에 이 주나라의 왕은 바로 상나라에게 복수할 것을 고민했는데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한 길목에서 어떤 되게 나이가 많은 한 할아버지 한 명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낚시 바늘을 자세히 봤더니 낚시 바늘은 보통 이렇게 꼬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낚시 바늘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주나라의 왕이 바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노인장, 지금 낚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놈의 그 낚시 바늘이 그렇게 꼿꼿이 서 있으면 어떻게 물고기를 낚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노인장이 이 주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물고기를 낚으려고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을 낚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을 낚으려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라고 불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바로 강태공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주나라 왕실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주나라는 상나라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군대의 힘을 급속도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근데 이 상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을 너무 공포정치로 몰아붙여가지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락형이라고 해서 상나라 왕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귀비인 달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죄수들을 사형을 시키는 그런 형벌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형벌은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바로 여기에 커다란 구덩이를 뚫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리로 만든 바로 원통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양쪽으로 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사형을 받은 죄수들을 이렇게 서게 합니다. 죄수들을 서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게 원통이잖아요. 바로 너희들 중에서 이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선 뭘 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건너기 직전에 이 밑에다가 거대하게 불을 피우는 겁니다.
자, 불을 이렇게 피우게 되면 당연히 이게 굴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궈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맨발로 여기를 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맨발로 이것을 건너가다가 제일 중요한 이 원통은 또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맨발로 걸어가다가 돌아가는 원통 때문에 바로 이게 여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걸어가지만 이 원통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발바닥이 다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 한번 떨어지면 더 이상 거기서 끄집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때 당시에 주나라가 얼마나 폭압적으로 혹은 공포적으로 백성들을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것이니까 얼마나 공포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신이 이렇게 상나라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주나라는 드디어 바로 중국에 있는 북쪽과 그 다음에 동쪽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제후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상나라와 싸우게 되었고, 다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주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든 나라가 바로 주라고 한 나라고, 이 주나라 때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영역이 이 정도까지는 넘치지 않았는가 우리 생각이 되어서요. 모든 중국 지역을 다 장악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넓은 영역을 차지했었던 주나라는 그때 당시에 중요한 도시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호경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도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로양, 나중에 로양이라고 불렸었던 나급이라고 불렸었던 도시가 바로 거기입니다. 나급이라고 불렸었던 도시가 바로 그쪽이에요. 가장 중요한 중심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시대 때에 지방까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거예요.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을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하던 이들은 바로 그때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시대 때에 중앙에 있는 명령을 지방까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곳에다가 봉화를 올리고, 높은 곳에다가 봉화대를 설치해서, 그래서 급할 때마다 봉화불에 신호를 정해가지고서 그래서 지방에다 알리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영토에 도로가 많이 깔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운데 지역은 주나라의 왕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주나라의 왕이 직접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주나라 왕이 입장에서 봤을 때 왕실을 가장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친척이겠죠.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주나라의 왕은 이 자식들에게 지방에 있는 영토를 직접 줍니다. 지방에 있는 영토를 직접 주고, 그리고 혹은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크게 공로를 세웠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주나라 왕의 딸과 같이 결혼을 하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 혼인관계를 맺게 합니다. 혼인관계를 맺게 한 다음에 바로 이 혈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각 지역에 작은 왕으로 임명을 해줘요. 각 지역에 작은 왕으로 임명을 해줘요. 넓게 임명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해가지고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치하는 것은 주나라 왕실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통치하게 조치를 취해줬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이 시대 때에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 바로 봉건제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동남이 4번의 주왕조의 경우에는 기원전 11세기경 빈칸에 적겠습니다. 상을 멸망시키고 등장하게 됩니다. 동남이 2번 천병사상. 이 천병사상과 뭐냐면 바로 이 상나라에게 하늘이 명령을 내려서 세상을 통치하라 라고 얘기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상나라가
천하의 인망 혹은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명은 바로 주나라의 왕실로 옮겨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하늘의 명령은 주나라 왕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이제 삼나라에서부터 옮겨왔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바로 이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만한 건 뭐냐면 덕치주의라고 합니다. 덕치주의의 경우에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통치할 때는 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로 형벌로서만 통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거에 대한 바로 반대 개념으로서 사람들을 덕으로서 잘 대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덕으로서 베풀어주는 사람을 따라오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이제 추구했었던 그런 사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말은 덕치주의. 바로 이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가장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서 이제 확실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천명사상 별표 1개 반, 그 다음에 덕치주의 별표 1개 반,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봉건제 실시는 별표 2개. 왕은 직할지를 통치합니다. 직접 통치할 수 있는 땅을 통치하겠죠? 왕이라고 적어주고 동그라미 쳐주고 왕에다가 밑줄 칩니다. 왕은 직할지 밑줄. 자, 빈칸에 또 들어갈 말은 제후입니다. 제후, 어이겠죠? 어이. 제후, 동그라미 밑줄 칩니다. 나머지 영토, 밑줄. 자, 왕에다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쳐주세요. 왕은 제후에게 밑줄 쫙 치면서 동그라미 1번 토지를 줍니다. 토지를 주고 동그라미 2번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강한 제후가 왕의 명령을 잘 듣는 제후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왕은 이걸 제재하거나 막아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후 동그라미. 제후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왕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당신의 신하며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년마다 동그라미 1번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후가 왕에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보통 갖다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군사적 봉사, 즉 주나라 왕실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제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주나라 왕실을 도우러 이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이때 당시에 제시를 해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왕이 사실상 제후와 전부 다 친척 관계잖아요.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 이 혈연 관계에 따라 가지고서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즉 왕은 바로 각 지역의 지배자들을 전부 다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그 조직을 이용해서 국가를 통치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동그라미 6번 쇠퇴에서는 나중에 가서 봉건제가 약화됩니다. 왕과 제후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혈연 관계가 멀어진 밑줄 쫙 치고, 즉 왕의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되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대가 멀어질수록 제후도 자신이 죽으면 자기의 첫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첫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들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겠죠. 이게 멀어지게 되는 건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제후들은 점차 왕실에게 이제 그다지 혈연 관계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국가의 통치를 또 한 번 좀 잘못하게 되는 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제후들의 독자적 세력화 밑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바로 8세기 초쯤에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나중에는
주나라가 일시적으로 망했다가 그랬다가 수도를 옮기면서 다시 한번 부활합니다. 일시적으로 망하기 직전까지의 주나라를 일컬어서 서쪽에 수도를 정했었던 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호경인데요. 서쪽으로 수도를 정했었던 그런 주나라의 왕조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바로 서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나급인데, 나급 혹은 로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나급으로 수도를 옮긴 그런 주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동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동주 시대는 국가가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때문에 이때부터는 국가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이 제후들은 각각 세력화를 열심히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이 동주시대 안에 바로 첫 번째는 춘추시대, 그 뒤를 이어서는 전국시대로 나눠지는 대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죠. 이 지형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서 프린트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1번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발달하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청동기를 만들어 쓰다, 그 다음에 3번 철기를 사용하다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교과서 28에서 29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었던 신석기 시대, 그리고 구석기 시대를 다 통틀어서 서로의 시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그 알아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비교를 하는 문제를 무조건 낼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는 별표를 3개 쳐주기 바랍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 표 자체가 별표 3개입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시기는 청동기 시대는 약 2000년,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2000년 전이니까 기원 후 지금이 2020년이죠. 때문에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원 전 2000년은 지금부터 402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원이 뭐냐? 바로 서양의 달력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가 탄생했었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자, 그래서 시기는 약 2000년 전에서, 기원 전 2000년 전에서 기원 전 1500년 전이라고 보면 되고, 자, 도구는, 자, 동방 1번에는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악기인 비파라고 하는 것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동검이 바로 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동검의 문화가 중국과 혹은 그 외의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는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8페이지 보면 바로 그 시대 때에 만들어졌었던 중국에서의 동검과 우리나라에서의 동검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감 1번 비파형 동검, 동감 1번 비파형 동검, 동감 2번 청동 방울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방울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청동 방울은 이제 교과서 28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동감이 3번 거친 무늬 거울이 있어요. 거친 무늬 거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동그란 그 동판이에요. 동판에 무늬가 정말 거칠게 있습니다. 아주 성기게 뿅뿅 있어요, 무늬가. 그리고 일부 꼭지가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꼭지가 일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딱 봤을 때 이 무늬 그리고 이 꼭지, 자, 이런 것이 있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은 보세요. 이 거친 무늬 거울은 진짜 거울일까요? 그냥 거울 모양이 닮아지고서
그래서 거친 문이 거울이라고 얘기한 걸까요? 정답은 여러분들 바로 1번입니다. 진짜 거울이에요.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얼굴을 비치고 뭘 비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거울 뒷면이에요. 이거 뒤집으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 차 있죠? 부모님 차에 가가지고서 차를 막 세차를 했을 때 그때 이 세차한 차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비치기도 하죠. 그렇죠? 바로 그런 정도로 얼굴을 비춰줍니다. 어쨌든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때문에 바로 이러한 청동 거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그라미 4번에서 보면 반달 돌칼, 반달 돌칼. 반달 돌칼은 정말 어떻게 생겼냐면 딱 손으로 지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양쪽에다 끈을 매단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서 보통 이것을 벼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일본 다른 여러 가지 곡식 같은 것에 이상만 목만 똑똑똑 잘라가지고서 그래서 수확을 하는 그런 기구로서 이 반달돌 칼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각 포기마다 이게 특정 시기가 되면 웬만하면 다 곡식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품종이 관계없이 여러 개의 품종들이 한꺼번에 같은 그런 논이나 밭에서 재배가 되다 보니까 어떤 벼의 경우에는 조생종, 그러니까 일찍 수확하는 벼가 있고 어떤 벼의 경우에는 늦게 수확을 해야 되는 벼가 있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특정 시기에 이것을 수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벼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벼의 경우에는 너무 늦게 수확을 하면은 이게 자칫하면 썩어버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제 늦게 익는 벼의 경우에는 바로 벼 이삭이 여물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수확을 해버리면 이게 쭉정리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파악하면서 수확을 하려는 과정 중에서 반달돌칼이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 벼 이삭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의 경우에는 민무늬 토기, 즉 이 시대 때는 빗살무늬가 아니고 민무늬 토기가 대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28페이지 나와 있었고 프린트에도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민무늬 토기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 비파형 동건과 청동 방울,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져 있었을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 때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배자가 일치했었던 제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정일치 사회에서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지배자가 신자이자 자신의 신하들인 그런 부족원들을 충성심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신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비한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갑자기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으니까 기후제를 지내겠다 라고 딱 얘기하고 몇 월 며칠까지 모든 사람들은 기후제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해라 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단 기후제를 지내는 그동안 그 누구도 날 바라보지 마라. 날 만약에 바라본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눈이 멀 것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후제를 실제로 이제 지내는 그날 드디어 모든 부족원들은 양쪽 옆으로 전부 다 엎드려서 아이고 신님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머리에다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의 사슴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전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머리에다가 사슴 뿔 모양의 관 같은 걸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발목과 팔목 이런 데다가는 청동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영롱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바로 제사용품에 해당하는 청동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비파용 동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의 양쪽 혹은 여러 군데에다가 청동 거울에 반사판들을 같이 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날씨가 화창한 날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 있죠. 뭐 하라면 꼭 그거 안 믿고 꼭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은 드디어 제사장이 딱 지나고 있을 때 그때 도대체 신께서 어떻게 우리의 군장에게 강림을 하시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막 지나가는 그 순간 살짝 고개를 들어서 제사장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동판에 반사된 햇빛이 그대로 제사장을 바라보는 그 의심하는 사람의 눈을 확 비춰버린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잠깐 눈이 멀 겁니다. 눈이 멀을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깜짝 놀겠죠. 아, 눈이 안 보여 이러면서 엎드려가지고서 아이고 신님 죄송합니다. 괜히 의심했어요. 제발 내 눈 좀 돌려주세요 라고 열심히 빌고 다음부터 의심하지 않을게요 열심히 빌고 있는데 근데 얼마 후에 여러분들 알잖아요. 처음엔 눈이 먼 거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력이 다시 돌아오죠. 바로 시력이 딱 돌아오는 그 순간 이렇게 또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신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력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군장에 대한 신임도와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권력을 유지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는 동그라미 1번은 넓은 직사각형 및 원형 움집이 있다 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석기 시대 때는 바로 땅을 파가지고서 여기다가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 흙을 깎고 그리고 소가리를 세우고 그 약간 석가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집을 유지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상보다도 이 땅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여기에는 바로 뭐가 좀 많이 있냐면 벌레가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흙이 채워지는 흙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아예 지상하고 그 다음에 본 집이 있는 그 공간을 중간에 이제 띄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가집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지하에 있었던 그런 가옥이 사실상 지상으로 그 방바닥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상 가옥화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신석기 시대 때는 원형의 바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썼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은 직사각형이거나 혹은 보통 이제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의 움집을 짓게 됩니다. 직사각형이니까 옆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잘 수가 있겠죠?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바로 그만큼 대가족의 한 집에 많이 몰려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가족의 한 집에 많이 몰려섰다는 얘기는 바로 그 대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되게 대규모로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그라미 2번 야산 및 구릉지대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배산 인수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래요. 북쪽 지역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평지가 있는 거예요. 평지가 있고 바로 그 평지 앞에는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보통 뭐에 이익이 있냐면 무엇에 이익이 있냐면 자, 당장 여기서는 옆에 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만약에 주변에서 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게 많은 숫자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기 당장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는 바로
뒷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뒷산으로 도망가가지고서 여기다가 거대한 성벽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지에서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이 위에서 지키는 병사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것을 막기가 좀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산이 있는데 산 중턱에 성벽을 쌓은 다음에 여기에 병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적들이 바로 무기를 갖고 와가지고서 그래서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전자 1번이 더 방어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2번이 더 방어를 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려가서 성벽만 따면 넘으면 되는 거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가는데 지쳐버려요. 왜? 너무 경사가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또 사다리까지 차가지고서 요걸 또 올라가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이미 여기서 그냥 달려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딱 올라갔을 때 위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위에서 창으로 그냥 푹 찔러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방어가 훨씬 더 쉽겠죠. 때문에 방어의 중요성과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바로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야산 및 구릉지대라고 하는 것은 얕은 좀 낮은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다가 바로 집을 많이 지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까지만 할게요. 경제에서 농업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빈칸이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벼농사, 동그라미 2번 관계농업을 시작합니다. 다른 4대 문명도 이때부터 관계농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이 벼농사 했던 이유는 다른 작물보다도 투입했던 노동력에 비교해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라든가 피 같은 경우에는 한 가마니를 심으면 한 10가마니 나온다고 한다면 벼의 경우에는 한 가마니 심으면 한 15가마니 이상 나오는 거겠죠. 맛도 좋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동그라미 1번 바로 농경에서는 벼농사, 동그라미 2번 관계농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목축 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정하게 수업을 듣지 말고 제대로 수업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TA 노트와 학습지 잘 작성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